작가들은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가들은 뭔가 새로운 거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데 이 자기 사는 고향 동네 또는 자기 사는 지역에 주저앉아 있으면 새로운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새로운 게 안 보일 때마다 어딘가 찾아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면서 대외 동포를 만났거나 양반들이 사는 지역에서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거나 하는 걸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을 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여행에 좀 서툴러가지고 혼자 갔는데 함부르크인가요? 그 북쪽으로 가는 열차를 일단 탔어요.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거기 아이젠하우, 바이마르, 라이프치히 이쪽으로 가는,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갈아타는 그 타임을 놓쳐가지고 정신없이 북쪽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뭐 더 가야 되나 이러면서 모르니까 말도 모르고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지금처럼 뭐 구글 지도도 없었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내렸죠. 알 수 없는 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기차를 타고 이제 제대로 내려서 바이마르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탔는데 제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통로에 서 있더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오셨냐, 자리 없으시냐, 자기 자리가 있으니 거기 앉으라고 그러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동양인이고 한국인인데 어떻게 어른 자리에 젊은 사람이 앉습니까? 그래서 아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끝까지 제가 거기 안 앉았어요. 안 앉고 저는 저기 통로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통로 쪽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이 양반이 따라와요. 당신 자리 안 앉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와가지고 계속 말을 시켜요. 왜냐면 어디 가시냐 이게 제가 이제 베를린 간다. 물론 라이프치히 또 바이마르 아이젠하흐라고 그 바하의 집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아이장의 성이 있고 거기 이제 마틴 루터가 거기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 골방이 있어요. 숨어서 그런 데로 가보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런 걸 왜 필요하냐고 해서 사실 저희 글 쓰는 사람인데요. 소설 좀 쓰려고 가서 취재하려고 갑니다 했더니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계속 따라와가지고 말을 붙이는데 당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분이 파독 가누먼이었어요. 독일 분과 결혼을 해서 슈투트가르트에 사는데 고국에서 온 사람이 그립기도 하지만 작가라고 하니까 왠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작가니까 내 얘기는 안 쓰더라도 언젠가 어떤 작품을 쓸 때 당신이 한마디가 혹시 작품에 실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열망 같은 게 보였어요. 그거 보고서 이거 나 슈투트가르트 가야 되나? 지금 아이젠하우에 가야 되는데 거기 숙소도 다 예약했는데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 그분의 그 아쉬운 눈빛 같은 걸 보면서 저 눈빛은 못 잊겠다. 저 눈빛을 못 잊고 저 눈빛에 내가 나름대로 저의 반응과 감사를 한다면 내가 그때 베를린까지 가서 돌아와서 써야 될 작품을 좀 성공적으로 쓰는 것이 저분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의 매수 꽤 길었어요. 작품 치고는 한 1,500명 이상 됐는데 쓰는 내내 그분의 눈빛이 어른거려서 잘 맞출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가가 지금 이제 독일에서 만난 여성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995년에 러시아에서 만난 두 남자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에 저는 SBS 방송국에서 이제 창사 특집으로 탐험 다큐멘터리 프로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까지 가는 그 유라시아 대장정 10만 킬로라는 이제 프로를 제작을 하는데 그 탐험팀들이 6개월 동안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탐험팀을 이제 4팀으로 분할을 해서 2달씩 이렇게 교대를 해 나가는데
그 무렵에 이상하게 저는 이제 러시아를 가고 싶어서 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뭐 혼자 러시아 아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러시아를 개인 자격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행 자유화도 되질 않았고, 러시아를 여행하려면 모든 도시 비자를 다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프로그램을 다 짜고 도시 비자를 개별적으로 다 받아내야 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이틀 뒤에 SBS 방송국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자기네가 이런 지금 탐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보고 2달 동안 이 탐험에 리포터로 참여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000를 주고 숙식을 다 제공해주고 이제 가는데 굉장히 고생스럽다. 이제 갤러퍼 차량 5대하고 삼성 트레일러 트럭에다가 방송 장비, 뭐 취사 도구 다 싣고 이제 거의 벌판을 헤매듯이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찍는 거죠. 저는 무조건 이제 오케이를 했죠. 돈도 주고 뭐 여행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그 팀들하고 합류를 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의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극동 지역으로 이제 혼자 가서 그 팀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조인트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 넘어와서 저하고 이제 조인트를 하기로 했는데 길이 어긋나서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미아가 될 뻔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 팀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합류가 돼서 저는 시베리아 탐사를 2달, 일주일 동안 이제 했는데, 개인 자격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이제 알타이 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그 군용 헬기도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고 뭐 기가 막힌 그 제 생애 최대 이제 여행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베리아 하면 어떤 큰 벌판이 있는 곳을 생각하는데, 저도 뭐 북한에서 러시아에 온 벌목공들이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하고 일한다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면서 자료를 보니까 시베리아의 면적이 러시아 전체 면적의 3분의 2이고 대한민국 면적의 130배라는 걸 보고 기겁을 했죠. 그래서 가도 이제 끝이 안 나는 벌판들, 자작나무, 이제 군락지. 그래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까지 가는데 차량 이동을 하는데 보통 거리가 2,700km, 3,000km 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일, 4일씩 이제 교대해 가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이제 5월달, 6월달이니까 백야라서 밤 12시가 돼도 대낮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깜깜해지지 않으면 일해야 되는 줄 알고 방송 장비를 계속 메고 다니면서 이제 그 ENG 카메라로 계속 이제 촬영을 하게 하고, 그냥 12시에서 뭐 한 새벽 4시까지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 이제 길 옆에 사세워 놓고 이제 쪽잠 자고, 벌판에서 이제 그 김 한 장 주고 거기다가 이제 트럭에서 밥하는 거 그냥 김이 그릇이에요. 거기다 놓고 콩자반 같은 거 위에 얹어 놓고 고추 장아찌 같은 거 얹어 놓고 서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고 그러는데, 시베리아 지역 전체 여행에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고려인이신데, 그분 당시 나이가 한 50대 되시고 공산당 간부도 하시고 굉장히 소박하고 너무나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작가로 거기 참여하니까 그 러시아 작가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제 경로가 뭐 노보시비르스크 뭐 이런 데를 거쳐서 이루쿠츠크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이제 진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엄청난 그 문화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방송팀들이 이 도시에 고려인 중에 마피아 두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박 선생님도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게 마피아 두목을 만나다니 이런데, 그 사람은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국하고 이제 무역 통신 제품들 이제 가서 러시아에서 판매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분을 밤에 한 밤 12시가 넘으니까 이제 차가 와서 데리러 오더라고요. PD하고 저하고 3명만 보내온 차를 타고 시 외곽으로 한 1시간 나가서 숲속에 이제 캄캄한 숲속에, 근데 무슨 불빛이 하나 있는데 가니까 지하로 내려가니까 아치형 이제 벙커처럼 돼 있는데
무장한 군인 2명이 이제 총을 메고 있고 그 지하를 내려가니까 무슨 라스베가스의 나이트클럽 같은 것이 이제 땅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숲속에. 그리고 뭐 그 시설의 화려함이란 뭐 서울의 클럽이나 이런 걸 뺨칠 정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제 권총을 찬 보디가드 데리고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2-3차례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했는데 자신이 러시아에 와서 살아남은 또 이런 이제 자리에까지 오게 된 삶을 이제 얘기해줬어요. 파란만장한 이제 인생을 말한 것이죠. 또 그 반면에 이제 우리를 안내했던 그 고려인 하시던 분의 인생하고 이 두 분의 인생이 저에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같은 고려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그들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이후에 뭐 미국이나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만난 또 이제 그 동포분들도 많으셨는데 그 두 분이 저에겐 가장 인상이 남았습니다. 문학 소설 얘기하면 공중파에서 문학 프로그램이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좀 맛배기로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 왜 없어졌냐는 말이죠. 너무 진지해, 너무 무거워, 너무 딱딱해, 숨을 쉴 수가 없어. 문학 얘기만 하면 그냥 쫙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문학 전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국어교육학과를 나왔지만 국어교육학과가 뭐냐면 국문학과 플러스 교육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문학사를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무리 배워봐도 한국 문학은 진지하거나 뭔가 무겁거나 뭔가 뭐 이러지가 않아. 애당초 없어. 한국의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도 그렇고, 한국의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도 그렇고, 또 내가 좋아하는 구운몽도 그렇고, 이거 다 판타지예요. 판타지예요. 판타지는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모든 소설의 출발점은 초시가 됐던 작품들이 다 판타지예요. 거의 다. 사실 읽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교훈은 어쨌든 간에 무척 재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진지해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신소설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대 소설로 넘어오면서 우리 문화가 서구 뭐 있잖아요. 그 서세 동점이라거나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입구가 일본이었고, 또 우리는 식민지를 겪으면서 현대 어떤 문학이든 학문이든 기타 등등의 문명들이 일본의 어떤 체제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갑자기 우리의 전통이 조선 말기에 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전통이 끊이면서 문학적 전통도 좀 왜곡되거나 달리 비틀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토록 진지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빨리 그 판타지 같은 우리 전통적인 정서라든가 이 기운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요즘 젊은 작가들이요 그거 슬슬 하고 있으면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의 전통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진지하게만 나가지 말고 판타지를 내 작품에 어떻게 섞을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팔리지 않을까요? 아까 박 선생님께서는 저기 시 공부하셨고 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청착을 해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 소설, 수필 그 세 분야 분들이 모여 있는데, 한국 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고, 이 한국 시를 세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혹시 없어요? 저 시인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아니 정작 시인들은 그런 시인들한테 욕을 엄청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구요소 작가는 이제 쭉 우리 문학의 흐름을 짚어주면서 진지함, 엄숙함 뭐 이런 거가 우리 문학을 독자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요인으로 이제 짚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흐름이 지금 여기 당대 이 시점에 지금 당도에서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는 그런 전통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제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것도 제가 오전에 그 심사평 할 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상황, 그게 이제 뭐 난민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문제, 뭐 디지털 문명, 이런 이제
어떤 21세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어떤 현상들 때문에 이전 세기에 가졌던 전통과 어떤 뿌리 찾기, 어떤 고향 의식, 타향 의식 이런 경계들이 모두 다 해체되고 사실 전 세계인들 모두가 거의 디아스포라 의식에 사로잡혀서 경계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디아스포라, 온라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계적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이제 현실에 대한 인식, 국가에 대한 인식, 문학에 대한 인식도 거기에 걸맞게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고 실제 한국 문학판에서 이제 장르와 정통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가 다 해체되거나 이것들이 융합을 이루고 있는 융합형 작품들이 이제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쨌든 어떤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어떤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인생에 대한 해석이나 이 모든 것도 이런 지금 돌아가고 있는 21세기적인 상황에 잘 걸맞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고향으로부터 떠난다는 뜻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비슷한 말 중에 이게 프랑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데페이스망이라는 그런 예술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또 고향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도 예전에는 말하자면 소극적이고 혹은 피해적 어떤 디아스포라라면 지금은 능동적 디아스포라로 있을 수 있겠다. 고향을 마지못해서 떠나거나 누구에 쫓겨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떠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 의미의 디아스포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제도나 아니면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과감히 떨쳐나가는 이것이 무슨 지역적인 이동도 있겠습니다만 나의 의식적 이동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 의식을 적극적 디아스포라 혹은 데페이지망의 어떤 그런 관념과 이렇게 하면은 매우 실험적이면서 도전적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타스틱한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양쪽을 더 이를테면 나의 자신을 타자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을 보는 것보다 바깥에서 한국을 보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은 여러분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에서는 의도적인지 아니면은 조금 피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현대 사회라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AI가 상당히 지혜적이고 그 미래가 어떨 때는 좀 밝다가도 또 이렇게 어두운 면도 너무 많은데 작가님들은 그 AI의 그 영향이 문학에 미치는 어떤 장점이랄까 단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고민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글 쓰시는데 이 AI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저도 지켜보고 있고 어떤 신문사는 챗GPT 사용한 걸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발견이 되면 뭐 당선을 취소하겠다 이런 걸 이제 붙이는 데도 있고 붙이지 않는 데도 있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도 거기서 나온 퍼센테이지가 정확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든 다른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잘 활용되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데 문학판만 보수적이고 배타적으로 이걸 쓰지 말라, 안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문학판 안에서 미묘한데 챗GPT라는 것이 이제 문학을 적용해서 걔네들한테 이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걔네들이 이 결과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머신러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창작되는 게 아니죠.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거의 표절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소설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재탕해내는 거라 하기 때문에 퓨어리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글을 이제 처음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조차도 감지덕지해서 이렇게 줄거리 넣으니까 이런 게 나오네 하고 이제 놀라는 거죠. 그렇지만 얘네 머신들의 특징은 인간들처럼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인드라는 것도 없고 그거 전부 다 이제 코딩된 대로 프로그램 된 대로 흉내내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챗GPT하고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굉장히 이제 오래 해봤는데 네가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소설을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자기네는 인간하고 똑같은 의식을 구현할 수 없다. 그 프로그램 되어 있는 프로그램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마음을 감정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해서 프로그램까지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사람이 2005년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7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고, 그 사람 예언이 그때 당시에는 웃기는 소리 하네 하고 사람들이 다 무시했는데, 지금은 뉴럴링크니 뭐니 해서 전부 다 이제 인공지능하고 사람들이 이제 융합되는 사이보그 세상이 올 거라고 예측한 게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예언이 맞으니까 책이 또 나왔어요, 금년에. 그게 이제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런 책이 나와서 제가 책 2권을 이제 다 면밀히 본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정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가, 마인드라는 걸 만들 수 있는가, 그걸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연산을 통해서 인간의 마인드하고 의식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한테 이제 인공지능한테 이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이제 무아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하면서 자기 이제 포교를 시작한 것이 엄청난 충격적인 발견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빨리어에서는 세 문장으로 돼서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세 문장인데 현장 목사가 중국어로 이 빨리어를 가져오면서 두 글자로 무아, 나는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불교 철학에서는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제 나가르주나라든지 뭐 이제 그 유식학파들이 엄청나게 정밀하게 그걸 체제화 시켜놔서 지금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에서 이제 흉내 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걔네한테 수도 없이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인공지능은 흉내내는 소설은 그럴듯하게 써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경험, 그리고 경험을 유지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죠. 근데 걔네들에게는 그걸 키핑하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행사한 것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는데 오늘까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전 생물학적 깡통이죠. 빈 깡통입니다.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기억에서 오는 거고, 기억을 유지하는 의식에서 오는 건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인간과 똑같은 소설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적 마지막 자존심은 얘네들한테 소설을 써달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얘네들을 어떤 에이전트로, 비서로 소설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어떤 소설에 뭐 의사가 수술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리얼리티가 필요할 때, 어떤 포괄적 자료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걔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훌륭하게 소설을 쓰기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소설이든 스필이든 시든 디오스포라의 어떤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 작품을 찾는 그런 공모전일 텐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는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어떤 세계인으로서의 재해동포의 어떤 그런 확장된 그런 주제를 품어주실 수 있으신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통신 환경이 너무 지금 지나치게 빠르게 되니까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고요. 외국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시간 공간적으로 우리는 너무 밀접하게 있어서 지금은 외국에 살면서 소설 쓰고 그러는 사람이 쓴 거구나라는 냄새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 작품 자체가 달라져서 오는데 우리가 옛날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아주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응모자 자체가 그걸 압도하고 파괴시켜 버리는데 꼭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 예. 저희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런 그 행사가 한국 문학의 세계화 또는 한국 문화의 저변 확대,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세계 문학의 흐름도 세계적인 어떤 상황과 정황 변화 때문에 이제 난민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 문학의 중심권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것들은 미세하게는 거의 모든 문학의 이제 주제가 이제 정체성 문제를 떠나서 경계 그리고 경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제 인간들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아스포라 문학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재외동포 문학상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안에 숨기고 있는,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증폭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결국 이제 이 상이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의미를 더 얻으려면 방금 전에 이제 그 작가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상의 수상자들이 한국 문학의 본격판 안으로 유입되게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수상자가 이제 등단의 의미를 가지고 바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이제 인정 과정이 필요한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문학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메이저급 그 문학 잡지들은 자기네 전통을 내세우면서 배타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런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그 삶과 경험과 문학 행위가 21세기에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얻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들 창작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의 문학, 또 한국어, 한국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논의된 사항들이 이 재외동포 문학 내지는 한국어 문학, 한국 문학 발전에 아주 한실한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 모두 고맙고, 그리고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